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양 진영의 견고한 지지층이 비슷한 비율로 포진해 있다는 우리의 유권자 지형에서 이 선거 승리를 위해선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더 얻느냐가 관건이라는 걸 정치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총선을 열로 앞두고 이제 여야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 부동층 공략을 승부수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절박한 호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며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정부에 부족한 거 있으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사태에 이어 의대 증원 갈등 국면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했던 한 위원장이 정부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겁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이뇨한 선대위원장도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 잘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당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요구도 나왔습니다. 경남 김해을 후보인 삼선 조혜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 모습을 보여왔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반성을 키워드로 부동층 마음을 얻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지지 호소를 일종의 읍소 작전이라며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지원 유세 없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돌며 정부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움직임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양을로 향한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읍소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래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대국민 사기 행위를 벌인다고 주장했고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돼요.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장원 장사 잘 안 되거든요. 머리 하려도 머리 할 돈 아끼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할 거 두 달에 한 번 하고 그러잖아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도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화하고 적정한 규모로 빨리 타협해야 한다며 당장 반드시 2,000명을 늘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활절 예배에 이어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잇따라 마주치자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이게 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딴 데 가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대표는 유세 장소를 이동하며 전은수 울산 남구갑 후보를 원격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는 가운데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한강벨트를 훑으며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총선 판세가 여권에 그닥 유리하지 않다는 여론지표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자세를 한껏 낮춘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기독교 연합 예배에 참석해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황선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낮은 자세를 강조한 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지난주 이종섭 호주대사의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 여당의 요구에 또 한 번 호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들이 국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도 더 깊이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 뜻을 되새겨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예배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눴는데 한 위원장과 별도의 대화 시간을 갖진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의 정책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늘은 저출산 관련 공약이 화두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저출산 공약 발표를 통해 태어나서 12살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김미선 기자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내년부터 5살 아동은 무상 보육을 하고 점차 3살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무상 돌봄과 교육에서 찾은 겁니다. 현재 유아 양육 지원금은 월 28만 원인데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을 보내려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사립유치원을 보내면 추가 비용은 더 커지는데 무상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시도시 군구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원비에만 적용됐던 소득공제는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구체적 액수나 범위와 관련해선 재원을 여러 기관과 분담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무상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8살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7살이 될 때까지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에 적립해 기본 자산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네, 정치권이 보는 판세 예측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8석에 걸린 충청권입니다. 충청 지역은 선거 때마다 표심이 바뀌는 대표적인 스윙 보터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막판까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야는 충청권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충청권 28석 중 민주당은 20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8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우세 지역이 10곳, 경합우세 5곳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갑 지역구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이영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충남 예산 홍성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선거구인데 지역에서 4선을 한 홍문표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한 이번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주목해야 하는 초접전 지역으로 대전 중구, 청주 서원구 청원구, 천안시 갑구, 아산시 갑구 5곳을 꼽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 9곳에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당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우세 지역이 5곳, 경합우세 지역은 4곳입니다. 대전 유성을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했던 5선 이상민 의원을 영입했지만 민주당 영입인재 황정화 후보에게 오히려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은 6선에 도전하는 정우택 의원이 나섰을 경우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정 의원이 돈봉투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경합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사기 대출 의혹 관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도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양 후보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결과적으로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선관위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양 후보는 부부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양 후보는 해당 아파트를 2020년 8월 31억 2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했는데 9억 6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셈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재산을 허위 신고해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구청장은 토지 금액을 공시가로 2억 원가량 낮춰 신고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TV조선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양 후보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처럼 양문석 후보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개별 후보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연일 양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내일 양문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당이 아닌 후보가 대응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양 후보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총선 표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난처한 건 사실이라고 했고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전 세종갑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좀 더 가면 총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 후보는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왜 믿음이 없을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정치인 아니잖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양 후보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는데 사기 대출로 몰았다고 한 데 대해 코로나 당시 자금이 절실했던 국민이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돈 못 받아간 소상공인이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하면 피해자 없습니까? 그러면서 못 받았을 대출을 가짜 서류를 만들어 받았으면 사기가 맞다며 자신부터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오늘로 본투표는 열흘, 사전투표는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력전에 나선 여야, 이 막판 선거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주말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의 기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정권 심판론을 계속 밀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흘 전부터 기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정권에서 잘못한 건 솔직히 반성하고 과감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선대위 내부에선 일주일 전부터 당내 반성의 목소리가 그동안 없었다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요새 국민들께 부족한 점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최근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을 좀 앞서고 있고요. 주요 이유로 물가와 함께 독단과 일방적인 태도가 꼽혔죠. 당의 요청에 따라 이종섭 호주 대사 사의를 받아들인 것이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여당에선 여전히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2,000명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를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여야 대표는 주로 어느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최근 유세 일정을 보면요. 여야 모두 수도권을 중심으로 험지 유세 지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최근 2주간 류삼영 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격돌하는 서울 동작을만 5번 방문했는데요. 최근 나 후보 측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기엔 동작을 지역 한석 잃는 것을 넘어서 여당 잠룡 부활의 의미도 있어서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최근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잠재적 대권 주자인 원희룡 후보 견제 목적도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특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이 있습니까?
한 위원장은 딱 일주일 전에 무조건 상대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더 늦게 들어가자 하면서 더 부지런히 움직이자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오늘 하루 일정만 봐도 용인, 안성, 하남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열세라는 내부 위기감이 번지면서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부터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하루 10곳에서 최대 12곳을 돌고 있습니다. 특히 나흘째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행동으로 보면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인 5%포인트 정도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60곳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는데요. 접전 중인 지역구에서는 소위 수도권 바람이나 여론 흐름에 따라서 수십 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율도 참 중요하죠? 네, 사전 투표율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요, 매 선거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20대 총선에서는 12.2%였던 사전 투표율은 21대 총선에서는 26.7%, 지난 대선에서는 36.9%를 기록했죠. 40%에 가까운 유권자가 사전 투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여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 선거를 돌아보면 주로 보통 이제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 동료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주 지지층인 젊은 직장인들이 사전투표에 좀 많이 참여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독려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그간 소극적이던 국민의힘도 사전투표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입시 비리로 1심서 유죄를 받은 조국 대표에 반감이 있다고 좀 해석을 하고 해볼만 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의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2%로 4060의 10에서 20%대보다 낮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민생 1호 공약으로 토익시험 유효기간 확대를 내놓은 것도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번 선거에서 2030 표심을 누가 잡느냐도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선거 막판에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또 아빠 찬스 이 문제 여야 모두가 주시를 하고 있죠. 예, 국민의힘은 유세마다 이를 부각시키고 있고요. 또 대변인 논평, 기자회견 등으로 적극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여론 흐름을 주시하면서 이슈가 확대되는 걸 좀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 내주 초에 나올 여론조사 추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거친 맑은 하늘에 공기도 포근한 휴일이었습니다. 꽃축제 현장에는 봄 기운을 느끼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내일부터는 20도가 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꽃들도 곧 만발할 것 같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흐드러진 벚꽃과 활짝 핀 개나리가 조화를 이룬 목포 유달산 둘레길. 나들이객들은 저마다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작년에는 아기가 뱃속에 있어서 둘이서 왔었는데 올해 태어나서 셋이서 더 오니까 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때마침 열린 봄꽃 축제에 꽃잎을 얹은 화전을 붙이고 꽃반지를 만들며 봄 기운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뭔가 활짝 만개한 시기였다면 이번에는 좀 봄이 시작되는 느낌으로 봄이 예쁜 것 같아요. 피에로가 접시를 돌리며 묘기를 선보이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노란 개나리도 카메라에 정성스레 담아봅니다. 좋아요. 재밌어요. 엄마랑 아빠랑 저희 구경하면서 놀 거예요. 하지만 벚꽃은 지난해보다 낮은 기온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벚꽃 개화일은 3월 25일이었지만 올해는 다음 달 3일로 9일 늦어졌습니다. 벚꽃이 많이 안 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아마 다음 주쯤이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20도가 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벚꽃도 본격적인 개화 시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계절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번 여름이 걱정되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뜨거울 거란 예측인데요. 유엔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일제히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100년간 미국 내 가장 치명적인 피해로 기록된 하와이 산불과 121년 만에 바닥을 드러낸 아마존 강. 수온 상승에 떼죽음을 당한 돌고래 150마리. 모두 지구 온난화가 불러온 재앙들입니다. Record-breaking heat waves in southern Europe and northern Africa. Heat waves are very strongly connected to the long-term warming.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가 1979년부터 관측한 결과 폭염 기간이 점점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유엔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 폭염이 역대 가장 강력할 것이라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I am now sounding the red alert about the state of the climate.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녹은 빙하량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2024 will again break the record of 2023. 지구온난화로 인류에 닥칠 재앙은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Forecast for 2050. Heat waves will affect 94% of children, making playing outside a thing of the past. Extreme droughts will wipe out wheat crops, killing the one food my brother eats, bread.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날 한 마을버스가 서울 왕십리역 광장으로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경련이 일어난 걸로 알려졌는데 자칫 큰 피해가 있을 뻔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화재로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컨테이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불길을 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담벼락 아래의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등산 중에 화재가 난 걸로 발견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셨거든요.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컨테이너 내부에서 3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컨테이너에 들어간 경위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앞부분이 찌그러진 마을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남성을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마을버스가 광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을버스는 광장으로 돌진하며 신호등도 들이받았고 현장에는 수습되지 않은 잔해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4대 왔거든요. 119가.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갑작스런 경련을 일으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이 최근 4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마약뿐 아니라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 범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경찰의 대응은 무엇인지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노래방에 들이닥치고 화장실로 도망친 피의자를 쫓습니다. 화장실 창문 틀과 천장에서는 마약이 발견됩니다. 부산과 대구의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환각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42명이 검거되는 현장입니다. 지난 7일엔 서울 구로구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감이 좀 심한 상태였고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납치당할 것 같다고. 2019년 천여 명이었던 외국인 마약 사범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천여 명으로 4년 동안 2배 넘게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 강도 등 4대 범죄 피의자도 코로나 기간 동안 줄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유입됐으니까 또 이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3달 동안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봄철 서해 꽃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풍어가 예상되는데 어민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00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호시탐탐 우리 황금어장을 노리고 있어서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 레이더에 미식별 선박이 포착됩니다. 연평도 동방 고속보트 남하하여 납포작전 실시하겠어요. 20여 분을 달려 갯벌 위에 멈춰선 고무보트를 발견합니다. 우리 해역에 불법으로 넘어와 조업한 중국 어선입니다. 해경대원들은 보트 주변에 흩어져 있던 중국 선원들을 쫓아가 6명을 붙잡습니다. 12시경 조업하여 꽃게 도망 조업 확인. 지난달 항공기에서 촬영된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10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100척 가까이로 5배 늘었습니다. 꽃게 황금어장을 노린 건데 어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중국 어선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상황에서 조업을 하다 보면은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했다 3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지역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심각한 불법 조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봄오기 서해 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원은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이 총장의 속내를 사회부 권형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원석 총장의 발언은 지난 28일 대검찰청 원래 회의에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주범 권도영 씨를 언급하던 중 나왔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앞둔 권 씨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미국보다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이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도영 씨 사건 이야기를 어떻게 검수완박에 대한 작심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원인이 검수완박이라고 콕 집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장은 검수완박을 도입하니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70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한 참담한 시기를 돌아보게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담한 시기란 바로 2022년 4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 18일 만에 검수완박 법안이 강행 처리될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는 발언을 조심하기 마련인데 이 총장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선거가 다가올수록 범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 국가에서 검찰이 정치에 나서서 자신의 손발을 묶고 있다며 다시금 검찰 비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검사, 황운하 의원 등 비례대표 당선권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인물을 집중 배치해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이 선고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네, 요즘 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 또는 이 당이 정권 심판과 함께 검찰 개혁을 앞세우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약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걸었습니다. 또 검찰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겠다고 하는 등 검찰의 힘을 뺄 공약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총장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선 선거가 다가올수록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나눠본 검찰 관계자들은 지난 정권에서 치렀던 정치권과의 대립이 다시 본격화될까 봐 두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가장 절실하다고들 말하는데 정작 후보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2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내일부터는 의대 교수들까지 진료 시간 단축에 들어갑니다. 차기 의협회장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새로 당선된 16개 시도의사회 의장들과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인사를 나눕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당장 내일부터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대해 교수들도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과 그리고 양당 당대표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의협 비대위는 교수들에 이어 개원이들도 내일부터 진료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확산이 될 거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도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남대 의대에선 지난 29일까지 교수 2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충남대 의대도 전체 336명 중 절반 이상이 사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수본 회의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유감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2차 비상진료 대책에 이어 보다 더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역 의대가 있는 비수도권 도시들의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한 데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면서 역유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대 입시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또 합격선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보가 좀 없으니까 그런 거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왔어요. 의대 증원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면서 1,000석 규모의 설명회장은 지방 유학까지 생각하는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시 학원이 즐비한 거리, 압구정이나 대치 같은 이름을 내세운 곳이 많지만 강남에서 90km 떨어진 지방입니다. 서울 대치동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천안시 불당동입니다. 충남 지역 최대 학원가로 꼽힙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에는 지역 인재 전형을 문의하는 경기도 학부모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집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오히려 미리 이사를 와서 이제 지역 인재를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 전학 행렬은 지난해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때는 70명씩 온 적도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동탄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왔었어요. 충청권 의대 7곳의 내년도 정원은 지금보다 970명 늘어난 1,391명. 최소 560명이 지역 인재로 채워질 전망인데 현재 정원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역 인재 비율을 앞으로도 늘린다는 계획이라 지방 유학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최근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듯 업체들은 이때를 업그레이드의 적기로 보고 치열한 연구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양쪽으로 문이 열리자 기둥이 사라진 넓고 시원한 실내가 펼쳐집니다. 수년간 연구개발 끝에 제네시스가 선보인 대형 전기 SUV입니다. 차량으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 디자인에 따라 주행 시 공기의 흐름을 측정하는 시험이 한창입니다. 극한의 온도에서 전기차가 어떤 변화를 갖는지도 테스트합니다. 영하 40도부터 영상 60도 지금 성능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혹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중동의 혹서지까지 전부 다 재현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구성 실험엔 로봇이 활용됩니다. 쉴 새 없이 차문을 열고 닫고 속도를 바꿔가며 바퀴를 돌려 최적의 주행 비율도 찾아봅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연구개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가전기업 샤오미가 3년의 연구개발 끝에 선보인 전기차.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0km를 달릴 수 있지만 가격은 4천만 원 수준입니다. We step up our investment. Every year, last year we invested 19.1 billion on R&D, and this year expected to rise to 24 billion. 전기차 판매 1, 2위를 달리는 테슬라와 BYD도 가격을 대폭 낮춘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배터리 가격과 자율주행 성능 개선에 집중한 연구 개발의 성과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500만 톤이나 됩니다. 위생뿐 아니라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가 화려하게 변신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수소 충전소입니다. 이곳의 수소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7,700원. 다른 곳보다 평균 20% 이상 저렴하다 보니 평일 오후인데도 인근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찾아옵니다. 2,200원이면 좀 많이 좀 저렴한 거죠. 가급적이면 충주에서 이제 좀 놓고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초저가 수소의 비결은 충전소에서 100m 떨어진 바이오 에너지 센터. 이곳에선 충주시에서 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바이오 가스를 정제해 바이오 메탄을 생산하고 하루 500kg의 수소 연료로 전환해 인근 수소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휘발유를 생산할 때의 3%에 불과합니다. 바이오가스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변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켜 가축 사료로 만드는가 하면 전라북도의 경우 가축 분뇨로 만든 고체 연료를 열병합발전소에 석탄 대체 연료로 팔 계획입니다. 수입산 목재 펠리 대신에 저희가 이제 도내에서 이제 만든 재생에너지 쪽으로 발열량이랑 나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쓰레기가 골칫거리를 넘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대형 마트업계 매출 1위인 이마트가 최근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쿠팡으로 대표되는 한국계와 알리로 대표되는 중국계 기업 사이에 천문학적인 투자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재용 기자가 유통가에 벌어지는 지각 변동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지난 25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사 차원의 희망퇴직에 들어간 이마트. 부모는 그거는 뭐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죠. 일단 신청을 받는 거니까 희망퇴직이니까요. 이달 초 회장으로 승진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신의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이마트는 469억 원 손실로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고 매출 면에서도 쿠팡에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나머지 대형마트 빅3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점포와 인력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에 밀려 오프라인 매장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년 전보다 7%포인트가 늘어 50%가 훌쩍 넘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비중은 17%에서 12%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이커머스 최강자 쿠팡의 사정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10년간 6조 원 넘는 누적 적자 끝에 지난해 6,174억 원 영업이익으로 창사 이래 첫 흑자를 냈지만 중국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초저가 상품과 대규모 할인 행사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 알리바바 그룹은 3년간 1조 5천억 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 투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所以 AliExpress 会考虑采取一切的手段，包括在本地建设仓库来提供稳定的5日达物流体验。 이에 맞서 쿠팡은 3년간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27년까지 이길 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초저가 시장의 급성장이 쿠팡과 알리의
양대 싸움으로 변할 것이다. 오프라인 쪽에서는 우리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야 되는.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유통업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사진으로도 벚꽃 향기가 물씬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남부지방에서는 활짝 피어난 벚꽃들이 부지런히 주말 상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 중반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벚꽃이 서서히 분홍빛 물결을 이루겠습니다. 단 계속해서 크게 나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영동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 공기질도 양호하고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5도, 대구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에서는 2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제주와 호남, 경남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3월 31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